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10월 5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반칙과 특권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와서 진보 정권의 민낯을 보여줬죠. 대표적인 사례가 조국, 또 윤미향 뭐 이런 사람들인데, 윤미향 씨 지금 국회의원입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다가 본인의 또 재산 문제, 부동산 문제가 또 발각이 돼서 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국회의원이죠. 그리고 지금 재판 중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지원금 1억 원 정도를 별도로 빼돌려서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죠. 그런데 그동안 유용한 내용,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는데 국회에서 전주회 의원실, 국민의힘 전주회 의원실이 법무부에 요청을 해서 제출받은 자료가 하나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이 공소장인데 그 공소장 내용입니다. 범죄 일람표 여기 보면은 윤미향이 후원금 1억 37만 원을 217차례에 걸쳐서 쓴 내역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이 참 황당합니다. 조선일보가 이것을 아침에 단독으로 보도를 했고 지금 다른 언론사들도 이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신문 보시면은 윤미향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빼내서 갈비 사 먹고 마사지 받고. 자, 아침부터 이런 어처구니 없는 기사를 소개해드려서 죄송하지만은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 지금 계속 드러났고, 그 중에 일부는 뭐 저로 감추려고 했지만 이렇게 하나씩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1억 원을 빼돌렸는데 개인적으로 217차례에 걸쳐서 개인 용도로 썼습니다. 1억 원을 217차례에 걸쳐서 썼으니 여기저기 다 썼겠죠. 이 모금된 돈,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서 모금된 돈을 고깃집, 과자가게, 마사지소 여기서 사용을 했고, 자신의 교통, 가태료, 소득세, 납부 여기도 전부 다 위안부 할머니 도우라고 준 돈을 빼내서 썼습니다. 2015년 3월 1일에 A 갈비, 어떤 갈비집에서 모금액 중 26만 원, 그 다음에 돼지고기 전문점에서 또 18만 원, 뭐 과자점에서 4만 5천 원, 과자까지 다 이걸로 사 먹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2014년 12월 24일에는 본인 개인 계좌로 받았던 모금액 중 23만 원을 또 다른 본인 계좌에 넣었다. 본인 자기 돈처럼. 그리고 또 발 마사지소에서 9만 원, 교통카테로 8만 원, 그리고 또 종합소득세, 본인의 종합소득세 납부도 또 25만 원 중대업 계좌에서 빼내서 개인 계좌로 보냈다. 자, 이런 공소장이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사흘 연휴가 있었죠. 사흘 연휴 동안 대장동 사태가 대선판을 또 엎어버렸는데, 그 과정에서도 이 진보 진영의 민낯 같은 것들이 막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곽상도 의원처럼 국민의힘 관계자도 뭐 연루가 되고 했지만, 양쪽이 다 있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는 이재명 진보 진영의 대선 후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몸통이 아니냐, 그런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이 몸통이 이재명인지를 폭로할 수 있는 키맨이죠. 유동규 구속이 됐는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기획본부장과 관련된 연관 기사들이 오늘 조간에 쏟아졌습니다. 조선일보 일면 톱은 유동규 성남개발공사에 수천억 손해를 입혔다. 본인이 본부장이고 나중에 사장 직무대행까지 했죠.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을 때 그 산하기관입니다. 산하기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을 손해를 입혔다. 손해를 입히고 화천대유에 수천억을 몰아줬죠. 자, 그래서 이 화천대유의 개발 이익을 몰아주도록 사업을 설계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입혀서 배임 혐의로 지금 수사를 본격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에 이게 적시가 되어 있죠. 민간 사업자와 결탁해서 사업자 선정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의 수천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 자, 김만배 씨, 하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에게 전체 이익의 개발 이익 25%를 받는 대가로 이 하천대유에
몰빵을 해주는, 돈을 다 몰아주는 그런 설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의 배임 수사, 이것이 배임인데 배임 수사가 성남시 등 유동규 윗선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성남시,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조만간 김만배 씨도 소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유동규, 김만배, 관 쪽의 유동규, 민 쪽의 김만배, 이 두 사람을 옥죄어 가면서 그 꼭대기에 있는 이재명 시장을 겨냥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 검찰의 수사 의지와는 별개로 지금 상황은 상당히 이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녹음 파일도 막 공개가 되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는 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본인의 핵심 척건이든 본인은 또 척건 아니라고 꼬리 자르기를 하지만은 어쨌든 본인이 다 발탁을 해서 승승장구시켰던 유동규가 구속된 데 대해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제가 지휘하던 직원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대장동 개발에 대해서는 내가 칭찬받아야 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개발 이익을 더 환수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고 배임이라고 한다. 그게 어떻게 배임이 되느냐. 이렇게 이 일종의 지금 수사팀의 이 여건의 유력한 차기 주자 그리고 미래의 권력이 될 가능성이 많은 이재명 그 지사가 후보가 여당 후보가 지금 검찰에 대해서 지침을 내리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배임이 된다고 이야기하느냐. 뭐 유동규는 뭐 배임으로 갔지만은 나까지 배임이 된다고 하면 안 된다. 개발 이익을 더 환수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고 배임이라고 한다. 국민의힘에서 배임이라고 한다. 그걸 검찰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렇게 일종의 지침을 내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동아일보도 일면 톱입니다. 검찰은 유동규가 성남 시민에게 수천억의 손해를 끼쳤다. 이렇게 이 구속영장에서 적시를 했는데 이재명은 대장동 개발 이익 5,503억 환수했다.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대장동 개발 이익을 올해 내가 환수했다. 민간 합동으로 하면서 환수했다 하는데 이 환수한 것도 상당히 억지로 짜맞추기 한 그런 흔적이 있었죠. 뭐 서민 임대주택 단지를 분양주택으로 바꿔서 뭐 돈을 거기서 또 차익을 남겨서 그것을 개발 이익 환수라고 이 금액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5,503억 안에. 억지로 이렇게 짜맞추기식으로 한 것이죠. 그리고 이재명 어제 한 이야기 중에서도 지금 동아일보는 두 가지 거짓말을 찾아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성남시장 할 때까지는 비리가 드러난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유동규는 이 범죄 사실, 유동규의 범죄 사실은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있던 2010년부터 2018년 사이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남 할 때까지는 비리가 드러난 게 없다. 그러니까 본인이 성남시장 시절에 비리가 안 드러났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비리가 지금 드러난 것이죠. 그러면 그때 성남시장의 책임인 건데 그것을 국민을 어떻게 하는 겁니다. 그냥 물타기 하는 거죠. 그냥 눈속임 하는 그런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동아일보가 밝혀낸 거짓말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이 유동규에 대해서 건설회사의 임원을 한 분인데 일부러 이 대장동 개발 사업 때문에 공무원을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건설회사 임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유동규는. 이 재건축 아파트 조합장 이런 것을 했고 또 건축 관련 일은 서울의 한 건축사 사무소에서 운전사로 2개월 정도 근무한 것이 전부다. 자, 이렇게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건설회사 임원을 한 분이다. 그리고 제가 성남시장 할 때까지는 비리가 드러난 게 없다. 이거 뻔히 드러날 거짓말을 막 하는 겁니다. 일종의 지지층 결집을 위한 것이죠. 내가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지지층들이 지금 유력한 대권 주자니까는 다 믿어줄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막 눈속임을 하는 겁니다. 자, 조선일보 보시면은 3면에서 이 2억 부인 정면 돌파 시도 이재명 지사의 전략 셈법은 뭐냐? 이게 제가 말씀드린 그겁니다. 자, 관리 책임만 인정한 이재명 대장동 개발은 칭찬받을 일이다. 이렇게 현혹을 하는 일종의 이 지지층을 향해서 계속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그러면 이 지지층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본선 직행 가능성이 높아진 이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야당과 언론을 비판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있다. 그저께 스스로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마 불사다. 바둑 둘 때 대마 불사. 내가 이미 그 대세론을 형성했기 때문에 절대 죽지 않는다. 이 이야기죠. 그리고 이것을 지지층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자, 한 전 직원이 뇌물 받으면 대통령이 사퇴하느냐? 노벨이 화약 발명했다고 알카에다의 9.11 테러를 설계한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산하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뇌물을 받았다고 내가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내가 전체 대장동 그 큰 설계를 했다고 그 밑에서 일어난 비리를 내가 책임져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 지지층에게 막 업소를 하는 겁니다.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 어제 이렇게 이야기했죠. 직원 개인의 일탈로 사퇴하면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가 사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유동규가 첫건이냐 이렇게 물어보니 시설관리공단 관리원으로 처음에 들어온 사람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본인이 본인을 지지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본부장급으로 발탁을 한 것으로 다 알려졌는데 그냥 본인은 상관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측근의 기준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측근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실제로 유동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된 뒤에 차관급 경기관광개발공사 사장으로 발탁을 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어떻게 배임이 되느냐 이렇게 항변한 것은 검찰을 향해서 사실상 여권 대선 후보인 나를 엮지 말라 이런 경고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는 것입니다. 중앙일보는 이런 상황을 일면 토업으로 실었습니다. 한 전 직원 수뢰하면 대통령이 사퇴하나 이재명의 선 긋기 딱 선을 그었습니다. 한 전 직원을 대통령이 모르죠. 그런데 유동규는 이재명이 잘 알죠. 본인이 발탁을 해서 승승장구시켰고 대장동 개발이라는 이 중차대한 문제를 맡긴 인물입니다. 그리고 맡겨서 본인 스스로 칭찬받을 일이고 이 당군 이래 최대의 개발 이익 환수 사업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다 맡긴 사람이 유동규입니다. 일단 이재명 말대로만 해도 칭찬받을 일을 했고 또 당군 이래 최대의 치적이라고 본인 말대로만 해도 그 뒤에 뒷돈 같은 걸 빼고 본인 말대로만 해도 이 유동규는 본인이 다 일을 맡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전 직원과 대통령과의 관계, 여기와 본인과 이재명과의 관계를 같이 엮어서 이야기를 해버리는 것이죠. 일종의 교묘한 말장난이죠. 이재명 지사가 내가 설계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설계한 것이라고 이 대장동을 설계를 했다고 이야기했다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재명 게이터 막 이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쏟아지니까는 어제부터는 이 설계 단계를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고 있습니다. 전반부 큰 틀에서는 내가 했고 그 개발 이익 환수를 위해서 민간 공역, 민간 합동 이것은 내가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무적으로 추진한 사람은 유동규다. 그러니 전반부는 내가 했고 후반부는 유동규가 했는데 전반부 내가 한 것은 성남시가 5,503억 원의 개발 이익을 환수했기 때문에 사과할 일이 아니라 칭찬받을 일이다. 이 전반부는 내가 했어. 내가 다 칭찬받을 일이야. 그런데 후반부는 유동규가 했으니까 유동규한테 책임 물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서로 연결되는 건데 그 중간 고리를 딱 끊어버렸죠. 그래서 이재명의 선긋기 이런 분석이 나온 겁니다. 자,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 대장동 스캔들 여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식을 보면은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 되면은 여러 가지 이것뿐이 아니고 외교, 안보, 경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막 터지고 또 비리가 나오고 스캔들이 터지고 막 무슨 게이트 이런 것이 5년 내내 가는데 그때마다 이것을 지금 대장동 사태처럼 그렇게 헤쳐나가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책임 회피
가령 예를 들어서 청와대 비서실이 아닌 모든 정부 부처나 산하기관에서 일어난 일은 나와 무관하다, 대통령과 무관하다, 개인 일탈이다, 뭐 이런 식의 그 발백이 또 측근 비리 같은 건 또 꼬리 자르기 하겠죠. 대통령이 될 때까지 보좌한 지금 이재명 캠프에 있는 사람들도 나중에 뭐 어떤 비리가 생기면은 나와 무관한 사람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개변, 뭐 노벨, 알카에다, 9.11 테러를 서로 연결시키는 것, 이런 식의 국정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번 사태 대응 기조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토건 세력 그리고 보수 정치인들의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촛불로 불살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죠. 그리고 시간 끌려는 특검을 요구하는 야당에 대해서 시간 끌려는 적폐들의 수법이다. 모든 것이 토건 세력 보수 정치인 때문이다. 촛불로 타버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문재인 정권에서 즐겨 사용하고 있는 국민 갈라치기 수법을 그대로 답습할 것 같고, 또 뭔가 불리하면은 여론전에 나서겠죠. 일종의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하는 이 문파들, 열성 지지자들이 SNS나 또는 조국 사태 때처럼 한꺼번에 서초동으로 몰려가서 막 그 응원을 하는, 그 정권을 응원하는, 그것을 독려를 하는, 정권이 독려하는, 자,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문재인에게 문파가 있다면은 이재명에게는 그 손가락 혁명군이라는 게 있죠. 손가락 혁명군. 자, 그 2017년에 발족한 이재명식 문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리하면 또 여론전에 돌입을 할 것이다. 송가혁. 자,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쨌거나 이 1월이 되면은 이재명은 아마 이번 1월에 결선 투표 없이 지금 득표율을 보면은 이번 10월 10일 날 후보가 결정이 되는데 민주당 일단 후보로 확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결선 투표도 없이. 그렇지만 검찰 수사는 계속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검찰 수사의 강도, 검찰의 수사 의지, 여기에 따라서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나중에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할 때 민주당 후보로 이재명이 등록을 할 수 있느냐, 과연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민주당 안 일부에서 회의론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종의 후보 교체론이 제기될 가능성이죠. 2002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 경선 혁명을 일으켜서 일종의 경선 혁명이었죠. 거의 뭐 2% 지지율에서 후보가 됐으니. 그런데 결국 그때 당시 주류 세력이었던 동교동계가 계속 탐탁치 않게 생각을 했고, 그 나중에 지방선거에서 참패하고 했을 때 후보 교체론을 제기를 했죠. 그 후보 단일화 협의회. 실제로는 그 후보 교체인데 단일화라는 이런 포장을 씌워서 어쨌든 노무현을 밀어내려고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공을 하지 못했지만은. 그래서 그 후보 교체론이 이재명이 후보가 되고 나서 다시 민주당에서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전망들이 조심스럽게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재명 후보의 거짓말들이 뭐 발각이 되거나 아니면 수사 대상이 아예 되거나 뭔가 유동규의 입에서라도 뭐가 나와서 상당히 지지율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지지율이 흔들리면 후보 교체론이 제기가 될 수가 있죠. 여기와 맞물려서 지금 2위 주자 이낙연 후보의 움직임이 주목이 됩니다. 좀 의미심장한 말을 이낙연 후보도 합니다. 중앙일보 6면 하단 기사 보시면은 20만 표 뒤져도 끝까지 가는 이낙연, 끝까지 가고 있습니다. 30몇 프로니까 20만 표, 상당히 지금 역전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끝까지 갑니다. 완주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측근은 은근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장동 관련 지금 제보가 많다. 차마 우리가 가지 못하지만 대장동 관련 제보는 이재명 의혹과 관련된 제보들이 쏟아진다는 이야기죠. 자, 이 당위에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측근 이야기입니다. 캠프 대변인 이병훈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캠프로
대장동 관련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이낙연 전 대표가 당을 위해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경선이 끝나도 내년 3월 9일 선거일까지 대장동 문제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장동 논란이 더 거세지면은 경선 종료 이후에도 대선 구도가 어디로 흘러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할 수 있는 만큼 일단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뒤 이후 정치 상황을 지켜보겠다. 이 뜻으로 읽힌다. 일단 경선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서 마지막까지 다 완주를 했다가 기다리는 거죠. 검찰 수사, 또 여론의 동향 이런 것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후보 교체론이 나오면은 그 대타로 다시 이낙연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 그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년 3월이면 대선인데 여야 모두 걱정과 불안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캠퍼에서 처음에 주말에 슈퍼위커, 2차 슈퍼위커에서 지고 나서 상당히 침울한 캠프 분위기가 침울했는데 하루 만에 나타난 이낙연 전 대표는 비교적 담당한 표정으로 바뀌면서 마지막까지 제가 더 열심히 경선을 뛰겠습니다. 이렇게 참모들을 독려를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하자. 그리고 여야 모두 걱정과 불안이 있다. 그리고 캠프 대변인은 경선이 끝나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후보 교체론을 염두에 둔 것이죠. 자, 이낙연 후보가 여야 모두 걱정과 불안이 있다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여당뿐이 아니고 야당, 국민의힘도 지금 윤석열 후보 손가락 왕자 이런 것은 저는 해프닝이라고 보는데 자, 그런 것이 지나가도 여러 가지 내부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 보시면은 어제 제가 설명드린 것 위장당원 문제, 한겨레 신문 보시면 위장당원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윤석열이 제기한 것을 냉소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윤석열 위장당원들 엄청 가입했다. 경쟁자들은 당원 모독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원래 책임당원, 투표권을 갖는 책임당원이 28만 명인데 최근 4개월 동안 그 당원이 26만 명이고 그 중에서 책임당원 당비 1,000원을 내서 투표권을 갖게 된 책임당원이 한 22만, 23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은 위장당원들이 있다. 원래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냥 1,000원만 내면은 투표권을 가질 수 있는, 국민의힘 투표권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1,000원 내고 들어와서 투표권을 가지고 역선택, 여론조사에서는 역선택이고 그때는 투표할 때는 역투표겠죠. 만만한 후보,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 만만한 후보를 뽑고 나서 선택하고 나서 빠져나갈 것이다. 그 위장당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니 다른 후보들, 유승민, 홍준표 이런 후보들은 당원들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국민의힘 2030 당원 급정하자 윤석열이 경선에 민주당 개입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한겨레 신문은 망언이다. 이렇게 아예 몫을 바칩니다. 망언이다. 윤석열의 망언이다. 그리고 이 윤석열이 이 당원들, 새로 들어온 당원들을 역선택 위한 경선 방해꾼으로 인식을 한다. 그리고 유승민은 증거 있으면 당장 내놔라. 원희룡은 그러면 윤석열도 나중에 들어와서는 위장당원이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물론 이 윤석열 후보가 이 위장당원 이야기를 직접 한 것은 좀 과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캠프 안에서 그런 분위기가 있어도 이 후보 본인이 당원들에 대해서 위장당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앞서 나가 버린 것이죠. 일단 당 지도부에서 새로 들어온 26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새로 들어온 그 신입 책임당원들에 대해서 어떤 연령대별 또 지역별 이 자료를 줬다고 하죠. 그 자료를 이제 검토해보니 윤석열 입장에서는 좀 이상하다는 걸 느낀 거죠. 왜 그러냐면은 2030, 40 원래 국민의힘 지지층
지지층은 주로 이제 50대, 60대, 70대 이상이고 2030, 40은 국민의힘의 비우호적인데 이 4개월 동안 무려 11만 명 정도가 한꺼번에 입당을 막 했고 호남에서 4개월 동안 10,000명이 입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직전 4개월과 비교를 해보면은 거의 뭐 8배 이상이 갑자기 호남과 젊은 층에서 입당이 몰렸습니다. 한꺼번에 몰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선거인단 명부를 작성하는 마감 시한이 9월 30일인데 그 시한 전에 사흘 동안 뭐 또 무더기로 쏟아졌다고 하는 거죠. 뭐 경기도당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0,000장씩, 서울시당도 5,000장씩 이렇게 쏟아졌다. 자, 이것을 두고 윤석열 후보는 이 역투표를 하기 위한 위장당원들이 들어온 것 아니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를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한겨레는 망언 이렇게 표현을 했고 다른 야당 후보들도 상당히 당원을 모독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단정적으로 이야기한 윤석열의 어법도 문제고 윤석열 어법이 문제지만은 그렇다고 이것을 전혀 그런 거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상당히 쉽지 않은 것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국민의힘의 비우호적이던 그쪽 뭐 연령대나 아니면 지역에서 쏟아지듯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한 거다. 그럼 이것이 외연 확장에 따른 것이냐 아니면은 역투표를 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을 수가 있죠. 섞여 있는데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될지 그 비율은 곧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1,000원을 내고 책임당원이 됐죠. 그런데 이 경선이 끝나고 나서 11월 달에 투표권을 다 행사하고 나서 경선이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도 이번에 새로 들어온 당원들이 그대로 남았어. 한 달에 1,000원씩 내는 책임당원으로 남아있으면은 다음 지방선거 때까지, 다음 총선 때까지 남아있으면은 외연 확장에 따른 것이죠. 그런데 경선 투표권만 행사하고 일제히 빠져나가는 그 비율만큼은 위장당원이 맞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여당에서는 이재명, 야당에서는 윤석열 여러 가지 악재가 터졌는데 지지율은 두 사람을 중심으로 막 쏠리고 있습니다. 쏠림 현상, 그러니까 지지층 결집 현상이 양쪽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한국일보는 그걸 분석을 했습니다. 악재가 터져도 꿈쩍 않는 빅2 지지율, 이재명, 윤석열. 그래서 최악의 혼탁 대선이 우려된다. 이게 진영으로 문재인 정권에서 이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이런 것을 거치면서 문재인 정권에서 진영 논리로 양쪽을 갈라치게 해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후보의 잘못은 눈에 보이지 않고 상대 후보의 허점만 보이기 때문에 우리 후보를 중심으로 결집을 하는, 그러니 이것을 또 더욱 믿고 본선에 가면은 양쪽이 혼탁한 대선을 치를 거다. 우리 후보는 내가 뭐를 해도 다 나를 지지를 해주니. 자, 그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 진영 대결 속에 지지층 무반응, 조국 사태 등 거치며 갈등골 깊어졌다. 지지층들은 상대 진영 후보 허물만 주시를 한다. 그리고 이 제3의 대안 주자들도 존재감이 없다. 한 정치 전문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철수, 유승민이라는 대안이 있었던 2017년 대선과 달리 이번엔 제3지대 대선 주자들에 대한 소식은 일부러 찾아보지 않으면 알기 어려울 정도로 존재감이 미미하다. 그런데 반대 시각도 있습니다. 자, 반대 시각. 지금 여기서 이야기한 안철수, 유승민 대안, 이것은 그때 출마했던 사람들이죠. 출마해서 어느 정도 득표를 올린 그 주자들을 제3지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지금 제3지대가 이번 대선판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양 진영으로 딱 갈려 있지만은 지금 양 진영으로 갈릴수록 대선 표차는 얼마 안 납니다. 박빙의 승부를 펼치게 돼 있죠. 그렇다면은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한 진영에서 뭐 2, 3%씩만 가져가도 승부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오늘 국제신문에서는 김경국의 정치 도파보기 이 코너에서 이 부분을 짚었습니다. 도끼 품은 안철수, 여당에 등 돌린 정의당, 대선 변수 되나?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의힘과 합당 이런 것이 다 무산이 됐고 또 지금 후보 단일화를 할 것이다. 결국은 국민의힘 후보가 나오면은 후보 단일화를 할 것이다. 그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지만 안철수 대표 진영 일각에서는 우리는 왜 항상 후보 단일화를 해서 양보만 하고 주종에서 종 역할만 하느냐. 아니다. 이번에는 한번 우리도 뛰어보자. 이런 상황, 이런 제언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안철수가 따로 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중도층은 제3지대가 아닌 제1지대다. 이런 이야기를 안철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윤석열 덮친 대형 의혹, 이 속에 중도층 표심은 어디로 튈지 주목이 된다. 안철수는 특권 카르텔 이러면서 여야 동시에 공격을 합니다. 이쪽에 곽상도 의원 문제 있고 여기 이재명이 몸통 의혹 있고 동시에 공격을 하면서 투사 이미지로 중도층을 끌어안고 제3후보로서 입지 강화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자, 이 안철수의 노력이 제3후보로서 입지를 강화를 해서 이것을 몽땅 들고 국민의힘 후보에게 갖다 준다? 국민의힘은 그렇게 바라겠죠. 그런데 지금 안철수 진영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것이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범보수 중도 진영에서는 자 그런 안철수가 어떤 핵심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진보 진영에서는 정의당이 민주와 연대 필요 없다. 민주당과 연대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여전히 독자 출마. 민주당은 진보 개혁 세력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정의당은 4명의 후보로 나와서 겨루고 있죠. 이정미, 김용기, 심상정, 황순식 이렇게 겨루고 있는데 이 중에 한 명이 대선 후보가 되면은 진보 정당이 매번 3% 내지 6% 득표를 했기 때문에 그거와 비슷한 득표를 할 때는 또 민주당도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자, 이런 분석까지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10월 5일 보내드린 조간닥풀이었습니다.